두바이에 가면은 미디어 시티, 뭐 에듀케이션 시티, 네네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티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종로구, 마포구 이런 구 개념인데 네. 종로구, 마포구 하면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죠. 이게 도대체 가면 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미디어 시티 하면은 가면 조금 언론사들이 많겠구나. 에듀케이션 시티 아마 학교들이 많겠고, 헬스케어 시티 하면은 병원이 많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오늘은 흥미로운 중동 이야기를 잠깐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 칼빈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임성수 교수님 모시고 중동, 그중에 두바이와 사우디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 중이신데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시차 적응에 약간 실패를 해가지고 어제 밤에 또 네.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약간 횡설수설 하더라도 네. 잠깐 양해를 주무셔도 네, 저희가 뭐 양해를 이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강의하시는 건 어떤 과목이세요, 그러면? 경제학이고 경제개발. 경제학. 제 전공이 그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 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 과목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군요. 파트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닌가? 그 단계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발전 역사 이런 건 또 우리가 가르치기 딱 좋은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네.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끔 저는 이제 이건 좀 뭐 번외 질문이긴 한데 이른바 이제 동남아라고 불리우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베트남, 저 태국, 필리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사실 뭐 아주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뭐 우리랑 비교해서 크게 뭐 못할 것도 없는 나라들 같은데 네. 오히려 뭐 60, 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도 하는데 왜 거기는 우리처럼 발전하지 못했는지. 그게 이제 뭐 일반화 시키기는 너무 복잡한 네. 그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다 때문에. 달라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좀 경제 성장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한국은 어떤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토지와 자본과 노동 네. 이 그 세 가지 생산 요소를 사용해 가지고 네. 창출해내는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이 지난 분기나 지난 해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기술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혁신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인적 자원이 개발이 필요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왔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를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야, 특히 이제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 70년대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가끔 예전 사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네. 야, 그 왜 그럴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네. 특별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사람들이 대단해요? 제가 그 1997년에 이제 네. 그 미국을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기아 자동차를 예를 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차의 대표적으로 기아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걸 독일 자동차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약간 씁쓸한 기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시간주에 삽니다. 그런데 미시간주 어디입니까? 그랜드 래피드라고 디트로이트 옆입니다. 근데 제 랜싱에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1시간 거리인데. 네, 가까운 데 계셨네요. 예.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차를 사려고 기아 자동차에 한번 연락을 했더니 네. 프리미엄을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불 정도를. 그 정도로. 그래서 야 무슨 팬데믹 기간이라고 하지만 프리미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니까 팬데믹 전부터 자기들은 프리미엄을 안 붙이고 판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기아 거기는 저기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기아 자동차의 어떤 이미지랄지 한국산에 대한 제품의 이미지라는 것 그런 것이 그렇습니까? 옛날과 아주 많이 달라진 상황이죠. 네, 하여튼 뭐 요 주제는 다음에 한번 또 네. 기회가 되면 굉장히 또 궁금한 주제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동 특히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좀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동의 가장 뭐 경제 발전 혹은
가장 좀 자유로운 뭐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아마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바이 뭐 이런 데일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중동에 우리가 교역을 하는 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큰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제 원유 같은 건 수입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뭐 수출도 뭐 어느 정도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쯤? 중동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와 혁신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일 중독 거기서 이걸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바이 모델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두바이는 이미 이제 그 두바이 주식회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듯이, 네. 완전히 그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졌고, 원유,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3% 정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어떤 절대 군주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우디 왕세자가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있고, 음흠. 그 전에는 많이 이제 두바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두바이 그 군주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네.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도 뭔가를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네, 되겠군요. 많이 열려 있고 굉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두바이는 뭘로 돈 버는 거예요? 두바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도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바이 주식회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게 주식회사는 아니고 그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은 맨 꼭대기에 두바이 주식회사 이제 여기에 군주가 있죠. 절대 군주. 그다음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두바이 투자청, 두바이 월드, 두바이 홀딩.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지주회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주식회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여기에서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석유 회사가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저도 네네. 지금 만들어 놓고 어딘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있긴 있어요. 예, 하나가 있는데 그 두바이 투자청의 밑에 보면은 박스 한 중간쯤 맨 처음에 ENOC라고 에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석유 회사입니다. 네. 석유 그 정제하기도 하고 아부다비도 진출했고 근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석유 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죠.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서비스, 그 물류 이런 네. 것들로 굉장히 경제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바이 주식회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두바이가 토우국 어떤 UAE란 나라의 지방 정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대기업의 모습을 갖춘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게 됐고 그럼 이제 질문이 사우디나 그럼 쿠웨이트는 어떠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업이 있죠. 그 아람코.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사빅이라는 석유화학 그 제조기업. 그러니까 딱 그런 물론 다른 뭐 조그만 그 기업들도 있지만 그 두 개가 큰 축을 잇고 하게 되고 있죠. 그래 이런 그 도표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석유의 의존도가 뭐 8, 90%는 매우 높은 두바이하고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두바이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네. 그러니까 이른바 주식회사라는 거는 이제 그 주주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이제 니네 무슨 사업 좀 잘 해봐라라고 이제 어떤 뭐 전문 경영인 하나 놓고 네. 거기 돈을 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회사 기업이 이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갖고 돈 벌면 주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개념이잖아요. 네. 두바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두바이 군주에게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가문들 같은 경우 네. 이게 요직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제 그 두바이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약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 절대 군주와 그다음에 그 엘리트 상인들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두바이란 나라 그다음에 현재 사우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바이가 뭐 어촌 마을이었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중개명을 했었어요. 네. 1869년에 네.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 개통이 되죠. 근데 두바이라는 나라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거리 무역의 그 중간 기착지로서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더 숏 디스턴스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기 때문에 네.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해외 상인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유치했던 상인들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아니면 인도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이제 우리가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겠다, 정착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유인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토착 상인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신의 상권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제 진주 산업이 그때는 많이 그 부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본의 흐름이 또 인도 상인이랄지 그런 데서 영국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본을 많이 받게 되고 공급받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큰 불만이 터지진 않았는데 1900 이제 한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그 양식 진주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타격이 진주가 컸군요. 완전히 산업이 붕괴돼 버린 거죠. 진주 산업 그때 의존율이 한 95% 두바이가. 예, 두바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인들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폭동이 38년에 한 번 일어나고. 근데 이란과 교역량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약간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1950년대 들어와서 아랍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구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때 이제 영국이죠. 석유의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어떤 절대 군주 이런 애들도 몰아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목소리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외국 상인들을 불러오면서 교사들도 함께 불러왔는데 이집트랄지 이라크, 시리아, 뭐 예멘 이런 데로 온 사람들이 많은 또 그런 아랍 민주주의 그런 것들 많이 교육을 했죠. 이제 그 아랍 민주주의에 버티지 못했던 그 이라크랄지 그 시리아, 이집트는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네. 왕정이 무너지게 되고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절대 군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네. 언제 이게 왕정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갈등이 있었고 영화에만 나올 법한 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총격정도 있고 한 가족을 몰살해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일어나다가 이제 네. 절대 군주가 로또가 갑자기 당첨이 된 거죠. 기름 나왔군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늦게 기름이 발견됐는데 1960년대 초에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죠. 그 절대 군주가 이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시혜를 베푸는 그 맞나요? 시혜를 베푼다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LT 상인들에게 뭐 롤렉스 시계랄지 뿌려요 그냥? 그냥 그거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독점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그 전까지 무슨 복다리 장사 수준의 중개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롤렉스랄지 뭐 고급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수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게 무슨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나라 전체 그 토호국들의 이제 돈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돈은 갑자기 많이 생겼고 사람들 소비력은 있는데 뭘 살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들을 그 상인들한테 불만 많았던 상인들한테 주기 시작하면서 그 상인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해피하게들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엘리트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 목소리를 이제 안 내죠. 그때 대표적인 가문이 이제 알 구레어랄지 알 퍼테임이라는 지금도 이제 그 가문들이 알 퍼테임 가문 같은 경우는 그 아랍의 5대 부호죠 지금까지. 지금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뭐 그래도 뭐 5손가락 안에 두 가문이 그 형제들이 들어있을 정도로 큰 가문인데. 그때 가장 목소리가 컸던 알 구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알루미늄 제조업이랄지 아니면 석유화학 그런 것들의 이권을 받게 되고 알프타임 같은 경우는 그 소도매업 이런 것 이권을 받게 되고 그 독점 판매권. 이제 그럼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엘리트 상인만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제 에너지 보조금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죠. 무료 의료,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을 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석유가 나오면서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석유 나온 데는 아부다비잖아요. 아부다비가 먼저 나왔었고요. 두바이는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그 당시는 조금 나왔어요. 아, 그게 좋은 포인트인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나왔고 네. 1990년대 후반을 들어오면서 그때가 피크가 되고 지금 거의 고갈된 상황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되 이양을 해야 될 시기가 1980년대가 옵니다. 그때쯤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뒤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물러나면 또 이거를 계속 시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급습해 오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제베랄리라는 곳에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게 되고 우리는 중개무역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그 두바이 주식회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 두바이 총리 그때 당시는 왕세자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는 바레인 항공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네네네.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떠나기 전에 캔슬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분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행기 회사를 차립니다. 그냥 그 차렸던 회사 이름이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네. 이게 왜 근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자본금이 처음 시작이 1,000만 불 정도. 그다음에 비행기 회사 항공사 설립하는데 추가로 한 8천만 불, 그래 9천만 불이 들었죠. 근데 85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배당금을 나중에 한 99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98년, 99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2006년까지 받게 되는 배당금의 금액이 무려 40억 불입니다. 자, 9천 불을 투자해가지고 40억 불을 받으니까 이제 두바이 그 왕세자가 비즈니스 그 투자의 묘미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두바이를 그 경제 개발을 함께 하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상인 몇 명하고 두바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가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네. 공항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손님들을 이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비행기만 타면 그냥 내려야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또 유럽에서 저 아시아 이렇게 아마 꽤 많은 오고 감이 있을 텐데 그 중간쯤 어딘가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긴 하겠군요.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럼 그 싱가포르하고 런던 중간이기도 하고 아시아와 유럽 6시간 내로 3분의 2의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6시간 한 8시간 내로 굉장히 위치가 좋죠. 네네네. 그 물류의 중심이 되고 또 항공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행기가 뭐 연착이 되거나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날씨 때문에. 뭐 모래폭풍이 한번 가끔 부는 게 제가 5년 두바이에 살면서 한두 번 있었나? 한 5년 사셨어요, 거기서? 네, 5년 살았습니다. 두바이에서. 그런데 그 날씨가 항상 일정하고 더운 거 빼면은 그래요? 비가 오고 비가 나오지 않고 거의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항공 산업의 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 관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오게 만드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좀 혁신적인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그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두바이 몰. 네네. 그다음에 그 돛담배 같이 생긴 칠성 호텔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팜 주메이라라고 이렇게 인공섬들 이렇게 인공섬 만들어보고 이제 그 인공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각자 사진 찍어서 광고를 그렇죠. 다 해줬군요. 인증샷이죠. 그 이제 블로깅부터 시작했는데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뭐 한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로 바뀌었는데 비행기 내려서 이게 그 뭐 과시용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 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관광객 수가. 그리고 이제 두바이 법상 두바이 그 개발되지 않은 땅은 모두 두바이 군주가 개발하고 그 이권을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발하는 것마다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그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그리고 이제 금융 자유국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들이 그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이윤이 생기면 100%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니까 해외 유명한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시티뱅크랄지 이런 것들이. 그 은행을 통해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짓는 것마다 그냥 뭐 불티나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구역별로 두바이 구역별로 이렇게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건물도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회사들은 두바이 주식에 상장도 되고 어떤 회사들은 상장하지 않고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두바이 주식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두바이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한국에서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워낙 그 동네 이제 원유라든 뭐 이런 그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 돈은 많고 근데 그 각 나라별로 다 무슨 저 전제군주들이 있어서 제대로 외국인들이 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좀 제약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한가운데 뭐 종교로도 크게 영향 없는 땅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그냥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은 그 정도 조건은 우리나라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도 수준만 해놨더니 중동이란 돈 많은 동네에서 워낙 없는 희소성 하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중동의 그 어디라도 그 비슷한 조건만 맞춰주면 두바이 제2, 제3의 두바이가 나와서 지금 두바이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는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사우디가 사실 두바이를 따라가려고 해서 처음에는 그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들겠다. 아, 사우디도? 그렇죠. 제다 타워라는 게 그거죠. 아, 제다. 예. 네. 근데 참고로 그 제다 타워를 계약을 했던 상인은 여기도 사우디에도 엘리트 상인 그 가문인데 그 모하메드 빈 라덴이라는 가문입니다. 혹시 하필이면 이름이 라덴 조금, 가문이에요? 예, 좀 익숙하죠? 빈 라덴이면 예전에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 네, 오사마 빈 라덴의 네. 아버지입니다. 아, 네. 진짜 아빠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인데 그 3대 공항 페이설 왕이라고 그 뉴욕 타임즈의 지금의 빈 살만 왕세자처럼 그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굉장히 사우디를 개혁할 인물이라고 그렇게 크게 나왔던 그때 굉장히 엘리트 가문 상인으로서 네네.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조금 유명한 가문이죠. 이스라엘 가면은 그 Dome of the Rock이라고 어떻게 한국말 어떻게 변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황금 지붕으로 된 뉴스에 보면 항상 나오는 상징적인 그 이슬람이랄지 유대교랄지 기독교의 모든 그 종교에서 가장 그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Dome of the Rock이라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옆에 사원이 있는데 네. 이슬람 사원. 그 사원이 한번 폭파된 적이 있었죠. 예.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호주의 어떤 기독교인이 그걸 불지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빨리 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질러 네. 버렸죠. 근데 그 사원을 이제 재건했던 그 가문이 바로 그 가문이기도 하고 중동 지역의 모든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굉장히 네. 좀 신실한 이슬람 집안이죠. 근데 아마 그 아들도 그렇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이슬람에도 조금 잘못된 길로 빠졌고. 더 나갔죠, 이렇게.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지고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뉴스에 잠깐 나오고 안 나오죠. 누가 지금 제다타워 누가 얘기합니까? 짓긴 졌어요? 지금 멈췄죠, 지금. 아, 멈췄어요? 예, 멈췄어요. 지금 뭐 팬데믹 영향도 있고 이전 정권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짓다 말았어요? 예, 짓다 말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 비판하는 사람 중에 목소리가 이제 그거 봐라 하다가 마는데 이것도 똑같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사실 참고로 그거는 빈살만하고 상관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다타워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이 두바이를 이제 모방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네. 일단 위치랄지 위치가 워낙 좋군요. 위치가 워낙 좋죠. 두바이가. 그다음에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두바이가 한 번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따라가면 복귀를 이게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감흥을 받지 않아요. 두바이보다 훨씬 더 혁신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정도... 그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럼 빈살만이 그렇게 하려다가 두바이를 따라가려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의 기사의 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슨
말이 안 되는 미래 그런, 도시 같은 예, 거.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죠. 진짜. 근데 그게 사우디는 진짜 힘든 게 사우디는 어쨌든 그 수많은 저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그 종교에 아주 진심인 네.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 예를 들어 뭐 민소매티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 아예 그냥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조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네. 그 사우디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그 대부분을 그쵸. 차지하고 예. 있죠. 그래서 그 사우디가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변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걸 보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모 아님 도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개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참고로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그 한 여학생이 이제 사우디 출신의 여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르친 학생 중에 5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그 복장이 자유분방했었어요. 사우디 친구가? 예, 여학생인데 시험 보는데 그 탱크탑이라고 하나요? 이것만 입고 시험을 보길래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가지고 정말 걔가 맞나. 근데 나중에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 사우디에서 괜찮냐? 제 아버지가 이제 외교관입니다. 그 두바이 걔는 그 사우디에 두바이에 있는 외교관의 딸인데 네. 사우디가 보수적이 않나 그런데 교수님 사우디라고 다 사우디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제다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다라는 시리. 근데 제다는 그 사우디 내에서도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 정도의 도시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사우디 내에서도 도시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개방 이 빈살만 전에도 이미 개방이 많이 돼서 자유로운 분위기였었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지구가 될 것입니다. 두바이처럼. 그러니까 UAE 내에 두바이가 있고 두바이를 벗어나면 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 두바이 근처도 또 그래요? 두바이만 그래요? 그럼요. 저기 두바이 예를 들어서 두바이 내 학교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미국 대학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남녀 같이 같은 방을 쓰고 그래요? 클래스를. 근데 두바이를 벗어나는 뭐 샤자만 가도 그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칸막이를 놓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렇게 이제 보수적이고 아부다비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두바이 내에서도 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죠. 아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바지 제 와이프랑 갔다가 그 운전면허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반바지 입고. 그래서 2시간 기다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시 오기는 끔찍하고 또 2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패밀리 레스토랑 화장실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이 가족 네. 화장실 거기 들어가서 저하고 바지를 다 갈아입었죠. 그래가지고 네. 갔더니 그냥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번역을 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이 이제 이 각종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했던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일어날 일들이 사우디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이 지역에 일어날 일도 중동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투자자들 만나서 했던 말이고, 1979년에 이란 혁명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란의 모델을 베끼려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제 이를 없앨 때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타임즈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기자가 이란의 혁명을 베꼈다는 거는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그 혁명 때 3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종교인과 그다음에 상인 계층, 바자르라고 하는 상인 계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지식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계층들이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이란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호메이니 뭐 이런. 예,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그 주도가 돼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세가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상인 계층입니다. 바자르라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요즘 특히 변화와 혁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상인 계층이 이제 혁명에 있어서 막 시위에 나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기도 하고 시가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상점들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제가 마비되도록 굉장히 타격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시위를 지원도 해주고 네. 또 경제가 마비되도록 그래서 정권이 큰 타격을 줬었죠. 상인들은 그 왕 좋아했을 것 같은데 팔레비. 엘리트 상인 몇 명만 그렇게 좋아했고 그 네. 당시 경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분배가 잘 안 됐었죠. 그리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에게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슬람 혁명에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을 바뀌게 되는데 종교 그때부터는 신정일치 국가가 되죠. 네, 신정일치가 네, 돼가지고 그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이제 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특히 사우디 네, 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시아파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우리도 곧 무너지겠다. 그런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또 1979년에 메카와 메디나에서 그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굉장히 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무단 점령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유가 이슬람 선지자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왕을 물어내고 이제 이 새로운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그 새로운 그 나라를 세워야 됐다는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종교가 보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 빈살만이 한 얘기는 이란이 종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종교를 좀 더 보수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종교 지도자일지 율법학자들에게 엄청난 많은 권한을 주고 네. 그다음에 종교 경찰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와서 설교 같은 걸 하는데 뭐 정말 우스운 그런 설교 같은 걸 하죠. 여자들이 어떻게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나? 뭐 이런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화. 사우디도 원래는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럼요. 개방적이었어요. 예. 그러다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 79년 그 빈살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근데 저게 그 사우디 왕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혁명의 세 가지 세력이 그 네. 종교인과 그다음에 상인 계층, 신지식인인데 사실 그 상인 계층의 역할, 그 경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었어요. 사우디 왕가도 이거는 상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이걸 맞불을 붙여야 우리가 이거를 정권을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근데 두바이가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두바이가 종교를 강화하지 않고도 보수화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고 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저쪽에 이 사진. 저 사람 누군지 저기 아니 아십니까? 만수르 아니 만수르? 안수는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분이 저기 두바이 왕세자입니다. 근데 잘생겼다. 왜 이거를 잘생겼죠. 지금은 그 인스타 팔로우가 1,500만입니다. 두바이 왕세자가. 예, 그 중동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졸업식 때 이제 두바이 왕과 그다음에 그 왕세자가 오는데 학교가 뒤집힙니다, 이게. 그래요? BTS급이에요. 손흥민의 그 인스타 팔로우 한 6, 700만 되나요? 그거 두세 배가 되는 거죠. 와. 근데 그 제 학교의 그 학생들이 뭐 네. 로컬 애들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동에서 칼뱅 대학교로 와요? 이제 그 중동의 60%가 중동의 사우디, 이란, 그 시아파, 스니파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학교 이름이 칼뱅인데. 지금은 칼빈이고 그때는 두바이 아메리칸 대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미국에? 지금은 미국이고 저기 두바이에 있을 때. 두바이에 예, 계실 두바이에서, 때? 예. 네네네.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오해를. 두바이에서 강의하실 때 네. 1년에 한 2번 정도 저 왕세자가 오는데 난리가 난다는 거군요. 졸업식 때 이제 두바이 그 왕이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주 가끔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학생들 막 소리 질러요? 뒤집힌다니까요.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그래도 됩니까? 제 와이프도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그것까지는 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왕세자인데요. 네. 근데 네. 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두바이는 굉장히 좀 종교가 자유스럽죠. 저는 기독교이지만 뭐 네. 예배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종교 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두바이 같고. 내에서는. 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 있을 때 뭐 지금 이스터 주간이잖아요. 네. 부활절. 네. 부활절 날하면 해피 이스터 이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다음에 해피 이스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다 이제 허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동도 좀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우디도 지금 보니까 이제 네. 기독교 예배를 이제 허락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네. 그 사우디 왕세자도 이제 아니면 사우디 왕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들의 그 중동 나라들에게 어떤 롤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됐죠. 우리가 그 이슬람 그 이란처럼 굉장히 보수화되고 그런 쪽으로 맞불 놓지 않아도 두바이를 봐라. 전혀 종교 가지고 이렇게 보수화되지 않은데 네. 얼마나 그 지도자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그 정권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절대 군주가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죠. 네. 아까 그거를 조금 더 볼까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이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 말이 우리는 이슬람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전공이 법학입니다. 그 사우디에서는 법을 전공한다는 건 결국은 이슬람을 법을 전공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샤리아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이슬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겠지만은 중동의 리더 중에 그 이슬람 법을 공부했던 유일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말 보세요. 우리는 이슬람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7세기 이슬람? 그러니까 처음에 이슬람의 처음에 네, 시작했던 1400년 전에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와하비즘도 처음에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우상하지 말고 그 국가 같은 걸로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으로 우상하지 말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국경일도 그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근데 많이 변질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겠죠. 이슬람 법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하면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이거 율법학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복장이랄지 뭐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건데 그 여기서 뭐 여자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여자가 축구 경기를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율법에 없는 것인데 와하비즘이라는 그 보수주의에서 조금 굉장히 변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죠. 그 사우디 왕세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7세기 이슬람을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본질적인 걸 버리고 이제 본질적인 거로 돌아가자. 근데 기독교에서 그 종교 개혁의 역사를 보면 항상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친다고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사람을 고친다고 자꾸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대적을 했던 조금 말을 험하게 했던 그 무리의 사람들인데 그 이제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이 했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나중에 이제 신학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이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복음의 본질.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독교의 개혁이 보면은 개혁 신학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본질과 비본질 싸움인데 제가 참 이슬람을 보면서 그 사우디 빈살만이
결국은 본질과 비본질로 싸움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구나. 근데 역사를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싸우면 결국 본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계획이 다 그렇게 됩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랄지 국가들일지 보면은 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다 혁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되게 드는 것이 본질의 예가 여자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그 모하메드, 네. 그 모하메드 아내하고 달리기 경주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건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여자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정말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젊은 애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또 받는 젊은 인구가 한 3분의 2가 되거든요. 30대 중반 밑으로 되죠. 사우디 빈 사람이 젊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그 옆에 나라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리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 연육교를 연결이 됐는데 네. 바레인이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썼다가 좀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책을 썼던 이제 손원호 외교관님이 앞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될까봐 뭐 좀 민감한 내용 조금 민감한 내용. 왜냐하면 바레인의 어떤 반문화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을 보면 뭐 경제가 보인다 요 책인가요? 예,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썼다가 이제 그 외교관님이 이제 조금 약간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빼달라. 근데 고민 끝에 뺐는데 뭐 제가 이것도 워낙 이 방송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주말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바레인으로? 밤에. 예. 바레인은 좀 자유로워요? 엄청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반문화가 발달되죠. 국경 넘어가는데 제한이 전혀 없습니까? 30분. 예.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래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그런 별명이 또 그런데 뭐 클럽 같은 거 있고래요? 클럽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돼지고기도 판매하고 그래요? 예, 다 있습니다. 뭐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 이런 것들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주재원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거를. 저 주재원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그 바레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두바이 주재원들이 바레인이 어떤 곳인지. 근데 이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풀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풀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남자건 여자건 굉장히 조금 변화에 대한 그다음 꽉 막힌 분명히 변화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아마 기존에 워낙 시스템들이 또 완고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 나가려면 이제 국왕에 아주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 그러면 왜 빈살만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빈살만의 그런 필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절대 군주의 얘기를 했던 두바이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 결국은 절대 군주의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권력의 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칼과 거울, 그다음에 보석이죠. 그러니까 부와 정보력, 지식, 그다음에 그 무력. 이슬람 혁명이 아까 세 가지 색을 얘기했었죠. 상인 계층이 이제 부를 상징하고 어떤 그 지식인들이 이제 정보,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조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혁명군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군대 그런 무력을 만들게 되고 종교 지도자가 신지식인과 결합해가지고 그 지식 정보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상인 계층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혁명군이 또 이제 지금 이란의 전 경제 한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 아까 왕세자의 경우에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엘리트 상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 어떤 그 폭동이 일어났던데 보면 실업률이 보통 12% 13% 이상이었습니다. 항상. 참고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을 때 실업률이 11% 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우디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커가게 될수록 중동 지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그 나가게 되는 에너지 보조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우디 에너지 보조금의 규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사우디가 한 7.5% 이게 그 7.5% 정도의 그 GDP 총 규모의 7.5%. 근데 정부 지출 규모로 하면은 한 20% 정도 25% 그 정도 굉장한 거죠. 네,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합니다. 이게 이란 같은 경우는 25% GDP 25%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록에 보면 거의 한 35%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그 기름값이 엄청 싸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한 3,500원 주면 그 중형차 한 대 풀로 기름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기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저 전등도 안 꺼 에어컨도 뭐 문 열어놓고 계속 틀어. 그런 데가 되게 많다면서요. 사우디면 저런 데. 사우디 뭐 두바이는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겨울처럼 어디 들어가면 두꺼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이란은 너무 싸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죠 거기서. 전기가 워낙 싸니까. 예, 워낙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고. 그 직업을 잃게 되면은 그 택시 운전을 하고 너무 싸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이게 그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미래 그 경제에서 이제 좀 그를 빨리 이제 이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그 사우디 왕세자 얘기를 돌아와서 개혁을 왜 해야 되나? 결국은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말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2021년 라마단 기간 중에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성장할 수 없고 자본을 유치할 수 없으며 관광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극단적인 사고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제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우디의 왕세자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네옴시티랄지 이게 그 완전히 나라 그 석유 중독에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 그런 게 목적인데 자본이 유치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유치할 수 없다는 거는 결국은 사우디 왕세자가 결국은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상인들 엘리트 상인들의 계층과 절대 네. 군주의 관계 여기는 항상 조금 그 갈등과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그 중동 이쪽이 상인들이 워낙 좀 센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근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뭐 혹은 뭐 유럽의 어느 나라랑 완전히 또 다른 거는 거기는 이른바 토호들 하여튼 지역에 기반을 둔 그 시족을 바탕으로 한 그 굉장히 그 강한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종교도 아주 색도 짙고 네. 이 사람들을 꺾지 않고 그냥 수도 리야드나 뭐 이런 데만 개혁할 건 아니라면 이들을 과연 이게 설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뭐 꺾겠다는 건가. 지금 한번 그 정권을 잡기 전에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번 왕자들 한번 휘어잡았죠. 네. 근데 그 거기에 왕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네. 엘리트 상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군기 한번 확 잡았습니까? 군기를 확 잡았죠. 그래서 굉장히 말조짐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와하비즘을 설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처단을 했습니다. 그 왕세자가 정권을 그래요? 잡은 다음에 엄청나게 사형 집행이 많이 늘어났죠. 인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네네. 그 터키에 있는 터키에서 언론인 암살 사건이 있었죠. 까시쿠지. 예. 거기에 이제 그 심 언론사의 네. 편집장을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네. 그 편집장이면 이제 자기 직원이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빈사람에 감정이 안 대해서 좋겠죠.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것 네.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게 대답이 뭐냐면은 자기가 빈살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 두렵지 않대요.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빈살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해가지고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두렵대요. 개혁이 안 돼가지고 빈살만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와하비즘을 다시 사우디를 덮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야 이런 언론사의 편집인이 그 정도라면은 사우디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대단하다는 느낌 그걸 국민들은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군요. 많이 쌓이는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메카와 메디나 이쪽은 변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종교색이 워낙 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서부 예멘 위쪽 그쪽도 사람들이 조금 약간 변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도 조금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색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우디 전체가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다나 리야드 이런 쪽이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거기보다 선두가 이제 그 네옴셀이죠. 네네. 네옴이라는 곳은 그 두바이처럼 UAE에서 두바이라는 나라 지방 정부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그렇지만 또 UAE 다른 곳은 굉장히 보수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개혁이 개방이 안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위해서 이거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개혁이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사형제도 같은 거, 자 지금도 참수를 합니다. 거기는 사형이. 네. 근데 참수를 하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뭐 공개 처형이군요. 예, 공개 처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끔찍한데 그런 것들은 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 개혁 개방을 있어서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네옴시티나 이런 데서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개혁 개방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여자들이 운전을 하게 허용한 것이란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블랙핑크 공연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우디 왕세 빈살만 왕자랑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자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제 그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경제 성장이죠.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거 뭐 부양에 대한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 노동 인구에서 여성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GDP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더 개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렇겠네요. 집에서 놀는 여자들이 와서 일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경제 발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 개방하는 거 보면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뭐든지 그냥 다 개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까지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그 두바이와 그 네옴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이제 곧 하겠군요. 네, 그 이제 두바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수에즈 운하가 1869년에 개통이 되면서 두바이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홍해 쪽으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그런 관문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옴이 발전이 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되게 되면은 두바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갔던 것이 이제 그 물류가 이런 것 물류의 중심이 이쪽으로 홍해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그 아프리카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홍해 관문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이제 그런 나라도 많이 하고 일본도 하고 있더라고요. 군사적 목적이 좀 크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거기가 또 아프리카의 두바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떤 투자의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그 홍해 쪽을 굉장히 좀 개발시켜 가지고 물류의 중심을 두바이에서 네옴시티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두바이에 있는 여러 가지 총괄 본부들이 있습니다. 그 총괄 본부들을 네옴으로 옮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예를 들면 중동, 뭐 시티은행 중동 센터 뭐 이런 건 이제 중동 다 두바이, 북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그거 이제 다 지금은 두바이에 있는데. 다 두바이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옮기려고 한다. 협박을 했었죠. 지금 빨리 옮기라고. 안 그러면 비즈니스 안 하겠다. 근데 조금 주재원들한테 두바이 갈래, 사우디 갈래 그러면 어디 가겠죠? 두바이 가겠죠. 지금 사우디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이 필요하고 개혁 개방이 안 되면은 해외 인재 유치가 안 되고 주재원도 유치가 안 되고 중동 본부가 옮겨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살만이 하여튼 유력한 사람들을 잘 하여튼 설득이든 협박이든 해갖고 그 방향으로 한번 잘 잡는 걸 좀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 네옴이 되겠다 아니면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런 감이 좀 오겠군요. 네. 네. 네옴은 언제쯤 그래도 좀 구체적인 윤곽이 좀 보일까요? 물론 계획이야 이제 있겠으나 사실 네. 계획대로 이렇게 막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옴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더라고요. 보니까. 더 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네. 그 주거 공간이고 그다음에 그 산업 단지, 그 물류 중심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관광 단지, 초호화든 휴양지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두바이 그 사우디 내의 어떤 그 경기도처럼 이런 그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옴 더 라인이라는 그 길주간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걸 2003년까지 30년까지 뭐 1단계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30년까지 1단계. 근데 1단계. 근데 뭐 그게 실제로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 계획이 많이 수정될 수도 있고 근데 네. 지금 많이 미래 기술에 의존해 가지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빨리 될지는 미래 기술이 얼마나 지금 현실화될지 그게 문제죠. 아직 현재 기술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것들도 거기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군요. 몇 가지 현재 기술로 하는 예를 인공 강우랄지 이런 거 현재 두바이에서 하고 있죠. 비를 그냥 인공 구름을 해가지고 강우를 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하이퍼루프 그 밑에 네네네. 그것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이고 근데 그런 것 차원에서 이제 더 라인을 이제 일단 뭐 한 일부분만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긴 길쭉한 그 빌딩 사이에 진짜 프로젝트는 그 안에 그게 많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두바이에 가면은 미디어 시티, 뭐 에듀케이션 시티, 네네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티 이런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종로구, 마포구 이런 구 개념인데 네. 우리 종로구, 마포구 하면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죠. 이게 도대체 가면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건가? 근데 미디어 시티 하면은 가면 조금 언론사들이 많겠구나. 에듀케이션 시티 아마 학교들이 많겠구나. 그렇겠죠. 헬스케어 뭐 가면은 아니면 헬스케어 시티 하면은 병원이 많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듈 아니면 블록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밑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20분 내 모든 것들 다 왔다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그 회사들이 그 어떤 미디어 시대를 담당하게 된다든지 그 두바이 같은 거는 이게 수평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 미디어 시티에서 헬스케어 시티를 가는 데 있어서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트래픽도 있고 그러면. 근데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직선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5분 10분이면 그냥 왔다가 걸어갈 수도 있겠고 네. 일단 그 미디어 시티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뭐 언론사별로 위층으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차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은행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은행에 있는 그 블록으로 가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프로젝트를 하나씩 둘씩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한국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요거에서 또 잘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새로운 뭐 건설에 있어서 이정표를 또 우리가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바이 뭐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역사까지 또 짚어보게 됐고요. 과연 이 빈살만은 네옴시티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우리 교수님께 좀 들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넘게 벌써 1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중동 관련돼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연락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